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원소의 주기성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기성, 원소라고 하는 건 뭐고, 그리고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들을 다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단 요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 얘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기본 성분이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요, 우리가 원소랑 원자의 차이점이 있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잖아. 물 분자라고 합시다. 그럼 물 분자 안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물 분자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니? 라고 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 원소 몇 종류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 한 종류, 산소라고 하는 원소 한 종류. 그래서 총 합쳐서 두 종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뻔히 보이시죠? 원소가 뭐다? 원자의 종류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말 다른 표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기도 하고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요. 원자의 종류라고 표현하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도요, 이것도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잘 안 나오긴 한 건데, 자, 같은 원자로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 이것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다이아몬드는 원소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씨.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아니잖아요. 탄소가 원소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까 말했잖아. 다이아몬드는요,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같은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소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다른 말로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원소 맞습니다. 호도수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원소라는 단어가.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원소의 이제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 분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분해시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라부아제라고 하는 형님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분께서 이제 뭘 하셨어요? 물을요, 주철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수소랑 산소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소랑 산소는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얘네들이 원소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물이 원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막 불, 물, 흙, 공기는 원소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분해해가지고요, 원소를 얻어냄으로써 물이 원소가 아니다를 증명한 거예요. 라부아제 형님께서. 뭐라 불러? 화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원소가 발견됐냐?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교과서상에서 보통 110여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118가지 원소가 발견되었고요. 저것 중에 92개는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고요. 나머지는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원자번호 92번이 우라늄이거든요. 얘가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로 봅니다.
93번부터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구나.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원소가 모여가지고요, 물질을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물질의 종류 있죠? 셀 수 있나요? 아니요. 개 많아요.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원소는요, 셀 수 있지. 118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데,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밖에 안 되는데, 물질은요,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하게도 똑같이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질과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물질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원자 개수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구조가 다르잖아? 그럼 다른 물질이 만들 수 있어요. 분자식이 똑같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성질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원소가 모여서 물질 만드는데, 원소, 참고로 2종류만 하더라도요, C랑 H만 하더라도요, 몇십 개가 뭐야, 몇백 개의 그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는 2개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소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 원소들을요, 성질에 따라서 크게 몇 종류로 구분할 거냐면요, 3종류로 구분할 거예요. 첫 번째, 전기 잘 통한다? 그러면은 금속 원소, 안 통한다? 그럼 비금속 원소, 중간 정도다? 그럼 준금속 원소로 이제 우리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구분할 때 이제 보통 어떤 기준이 쓰이냐면요, 이제 69페이지에 있는 뭘 토대로? 주기율표를 토대로요,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요, 구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일단 공부해 봅시다. 자, 주기율표는요,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주기율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렇죠? 근데 저 주기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건데, 주기라고 하는 단어 있죠?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기는 반복.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죠?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 주위를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 주위 한 바퀴 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 불러요? 공전주기. 뭐 되고 있어? 반복 되고 있잖아. 그렇죠? 주기는 반복이야. 반복은 주기. 그래서 시간표 반복적이죠?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주기적이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달력 월화수목 금토일 다시 월화수목 금토일 반복되고 있죠? 주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기는 반복, 반복은 주기. 그러면은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원소에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다시. 주기율표에서 저 주기율 또는 주기성이라고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 잘 들어보세요. 원소들을요,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합니다. 원소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가 주기율 또는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그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반복된 현상을 주기율 또는 주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반복되는 성질을 보여주는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하고요. 현대 주기율표는요, 그 특정한 기준,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원자 번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요,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까? 질량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가 가벼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요, 가장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수소 원자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개수가 1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를 매겼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런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달력 있죠?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14일이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라고 쳐. 그럼 다음 주 일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그 일인지 알죠? 그렇죠? 이게 21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일주일마다 반복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죠? 14일과 21일은요. 성질이 뭐에? 비슷하죠. 왜요? 내일 학교 가기 싫은 날이잖아.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 성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소들을요. 양성자 개수대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 보이잖아? 어디로 배치시킨 거야? 같은 세로줄에 위치시킨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나 달력 같은 거는 예쁘더라도요. 주기율표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거야.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려야 되나? 깔끔하게 그립시다. 여기 수소 있죠? 그러면은 원자번호 1번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헬륨은 여기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멀리 헬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이 있고요. 베릴륨이 있고요. 아니 그럼 붕소, 그 다음 원자번호 5번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릴륨 건너뛰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 이렇게 건너뛰고요. 여기 텅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해. 자, 그 다음에 밑에 적읍시다. 외워야 되는 거.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가 원자번호 20번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20번 내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십시오. 수, 헬, 리, 배, 풍,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유, 인, 황, 여, 막, 칼, 카. 뭐 외우시든지 알아서 외우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두 가지 더 외워야 돼요. 예. 이 17쪽이라 부르거든요. 예, F 밑에 염소 있고요. 염소 밑에 브로민 있고요.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얘는 할로젠이라고 따로 우리가 이따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 밑에 있는 건요. 아니요. 20번까지야. 20번에다가 두 개 추가. 자, 왜 이렇게 배열됐나요? 아까 말했죠? 이 주기율표가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놈 보이잖아? 같은 세로줄에 위치시키니까 표가 이따위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쁘지가 않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기율표에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있죠. 시간표에도 가로줄이랑 그 세로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요. 가로줄이 있죠. 여기를 뭐라 부르는 거냐면요. 주기라고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랑 헬륨이 첫 번째 가로줄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1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튬부터 저기 네온까지를 2주기 원소,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를 3주기 원소, 칼륨부터 저 옆에까지를요 4주기 원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5주기 원소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 몇 주기까지 있나요?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7주기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주기율표의 세로줄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을요 1족 원소들, 두 번째 세로줄을 2족 원소들. 당연히 그 다음은 3족인데요 얘가 3족이 아닙니다. 3족부터 12족까지는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을 전이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다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족부터 12족 싹 다 건너뜁니다. 그렇죠? 예, 이 교실에서 3족부터 12족까지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넘어간다 어디로요? 13족으로요. 그래서 14족, 15족, 16족, 17족 해가지고 현재 몇 족까지? 18족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주기 18쪽에 몇 개의 118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주시면 됐습니다. 118종류의 원소가.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죠.
원소들을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첫 번째, 전기 잘 통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위치하고요. 걔네들 금속이라고 했어요. 전기 안 통하는 놈들은 보통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놈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걔네들을 준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어디 라인에 위치하냐면요. 이 붕소, 규소, 내각선 라인 있죠. 이쯤에 준금속 원소들이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금속 원소 기준으로 왼쪽과 가운데쯤에 위치한 원소들 있죠. 걔네들이 대표적인 뭐다?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는 금속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어디요? 이 준금속의 오른쪽 라인에 위치한 놈들. 이 놈들이 뭐에 해당된다? 비금속 원소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 있어도요. 얘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까 전에 원소들을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가 등장하면 같은 세로줄에 위치시킨다면서요. 그럼 얘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왜 같은 세로줄에 위치시킵니까? 그래서 원래 과학자들이요. 수소는요. 영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같은 여기다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는 특이한 겁니다. 수소는 같은 족임에도 성질이 달라요.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주기율표에서 일단 뭘 알아야 돼요? 같은 족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단 수소는 예외가 된다. 왜 같은 족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나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일부러 위치시켜서 만든 표를 주기율표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금속은요.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의 일단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자, 금속 원소들은요, 주기율표에서 보통 어디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냐면요, 아까 전에 왼쪽과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반면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요.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 수소는 예외적으로 왼쪽. 보십시오. 예외.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온에서의 상태. 실온, 실내 온도 말하는 거고요.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충 한 25도C 정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금속 같은 경우는요. 보통 딱딱하죠?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누구는요. 수는 유일하게 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의 놈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비금속들은 보통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고체인 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소 있죠? 흑연인 다이아몬드.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요. 기체로 존재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산소라든지 질소 같은 애들은 기체겠죠. 그렇죠? 보통 고체다 기체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딱 한 놈만 유일하게 예외가 됩니다. 브로민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 전도성 그리고 광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전도성도 해야죠. 그렇죠?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그리고 광택 그리고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는요. 힘을 가하잖아. 그럼 쟤네들은요.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금속은요. 얇게 두들겨 가지고요. 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펴짐성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전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철사 같은 경우 있죠. 실처럼 가느다랗게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뽑힌성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금속들은요, 이러한 성질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광택도 있고, 보통 은백색 광택이고요. 뭐, 구리는 붉은색, 금은 노란색, 망가니즈는 검은색,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택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표즘성도 있고요, 뽑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금속들은요, 이런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로. 이유는 뭔가요? 금속 같에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자유전자랑 금속 양이온 사이에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전성과 연성이 생기고 자유전자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면서 광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모든 성질은 금속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준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금속 같은 원소들은요, 이온 될 때 양이온 되고요. 비금속들은요, 음이온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우리가 화학결합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였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역사 있죠? 예, 원래는요, 이제 22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원래도 잘 안 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내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발견 과정. 우리가 크게는 4명의 과학자들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중 4명 중에서도 솔직히 2명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2명이 중요해요. 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새쌍 원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에 따르면요, 이런 거야.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요, 3개씩 존재하더라, 이런 말이었죠. 대표적으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 있죠. 네, 성질 비슷하죠, 그렇죠? 특히나 나트륨의 원자량은요, 리튬과 칼륨의 중간 정도 값을 가진다라는 규칙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자, 안타깝게도요, 원소가 계속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새쌍 원소니 과학자들이 물어봤을 때 데베라이너가 잘 설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옥타브 규칙 또는 옥타브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브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 예, 우리가 음계에서 쓰이는 그 옥타브가 맞아요. 도레미파솔라시까지를 한 옥타브라고 부르죠. 원소들을요, 나열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8번째마다 반복된다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도로 넘어갈 때 얘랑 성질 비슷하죠. 원소들을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거 순서대로 나열하잖아.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얘랑 성질 비슷하더라, 이런 말이었죠. 선생님, 네온 왜 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옥타브 규칙 발견됐는데 새로운 원소가 샥 발견되면서 이제 그 규칙성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규칙성에서 벗어난 애들이 발견되면서. 예. 그래서 1번, 2번은요 그렇게 중요한 과학자도 아니에요. 잘 안 냅니다. 그렇죠? 예. 저거 내면 정신병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세 번째랑 네 번째 과학자는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예. 세 번째 과학자는요 멘델리에프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자, 드미트리 멘델리에프라고 하는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주기율표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열했냐, 이 사람은요, 기억하시죠? 원소들을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해요. 원자량이 뭔데요? 원자의 질량.
그래서 원자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거 순서대로 나열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었죠. 그렇게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 보이잖아.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위치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문제점이 뭐였냐?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원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칼륨이랑 아르곤이 있어요. 참고로 칼륨이랑 아르곤에 이제 원자량 있죠? 누가 더 무겁냐면요. 아르곤이 더 무겁습니다. 근데 원자 번호 있죠? 양성자 개수는 누가 더 많냐? 칼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멘델레프 주기율표에서는요. 아르곤과 칼륨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야. 야, 쟤는 왜 규칙성에서 벗어나고 있어? 저희는 왜 주기성에서 벗어나? 하면은요, 멘델레프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학자가 중요한 뜻이 있겠죠? 의의가 중요한 거죠. 멘델레프 주기율점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요, 멘델레프는 이 짓을 한 거야. 나열하다가 빈칸을 뚫어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의 녹는 점은 얼마, 끓는 점은 얼마, 산화물의 화학식은 얼마, 밀도는 얼마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멘델레프의 예측과 그리고 발견된 원소의 실제 값이 대체로 잘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의의는 이겁니다. 미발견 원소의 성질을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이미 뭐 했다? 예측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 이제 헨리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뭐야 되면요. X선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자에게 X선을 이제 이용해가지고요. 뭘 알아냈냐? 양성자가 몇 개씩 들어있냐를 다 알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모즐리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자 개수를 토대로요. 뭐를 만들었냐? 원자 번호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해가지고요.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예외가 있다 없다라는 거야.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문제점들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현대 주기율표의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어떤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은 멘델레프 주기율표예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니,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요. 이제 저기 70페이지까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같은 족 원소를요.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족 원소 중에서 우리는요, 이번 단원에서 두 가지를요, 따로 빼서 배울 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첫 번째,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이에요. 얘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17족 원소들이에요.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의 성질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 빼서 공부를 하실 거다. 그래서 71페이지에 있는 자 알칼리 금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은요 1족 원소들인데 금속이잖아.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 있는지 정도는 주기율표 외워서 부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요. 당신들이 외운 주기율표에는 그 밑에도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알칼리 금속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이요, 다른 금속이랑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은요, 다른 금속과 다르게 매우 무릅니다. 무르다라는 게 뭐야? 이런 철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커터 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그렇죠? 이런 거 자르기 힘들다 이말 커터 칼로. 근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커터 칼 같은 걸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이제 무르다. 무른 금속이다. 특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넣으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알칼리 금속은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 3대장은요, 물 위에 떠요. 네, 그래서 밀도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얘네들은 금속이니까 광택이 있죠? 근데 칼로 딱 자르잖아. 처음에는 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광택이 금방 사라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공기 중에서 광택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까닭은 뭔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걔를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 중에서 나트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나트륨이요, 누구랑 반응하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원래 나트륨은요, 광택이 있는 물질이지만 얘가 광택이 없는 요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되면서 광택이 죽어버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반응성 크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물질로 빨리빨리 변했으니까. 그리고 누구랑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광택이 사라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물론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여기에 개수는 2가 붙어야 되고요. 여기 개수는 4가 붙어야 되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주된 주제가 아니죠. 그렇죠? 알칼리 금속의 특징과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얘네들이 물에 넣었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물에 넣었을 때 리튬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반응하고, 나트륨 빠르게 반응하고,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물에 넣었을 때 빠르게 반응하며, 자, 두 가지 특징을 알아야 돼요.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겠는데, 뭐가 발생하냐면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용액 있죠? 알칼리 금속과 물과 반응하고 남은 수용액은요, 어떤 성질을 띠게 되냐면요, 염기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역시 이걸요,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을요, 이렇게 물에 넣잖아? 자, 그러면은요,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H2, 요런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랑 반응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요, 요런 식으로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요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지금 물에 녹았잖아. 그렇죠? 이때 얘들이요, 이온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뽀개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뽀개지게 됩니다. 이온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리는 이거 있죠? 얘가 뭐의 그 성질이 되냐면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기성을 나타내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소기체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자 종류랑 개수 똑같이 맞춰주려면요, 여기다가 2 붙고 여기 2 붙고 여기 2가 붙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수소기체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색무취인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대신 얘는요 가연성 기체예요. 그래서 성냥불 갖다 대잖아, 그러면은 퍽 하고 터집니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수소기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남아있는 수용액이 염기성인지는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라는 건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남은 수용이 염기성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약을요,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이 뭔가요, 선생님?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우리가 이런 걸 액체의 성질이라고 해서 액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을 지시약이라 불러요. 근데 얘가 원래 색깔은요, 중성일 때 원래 색깔은 무색이에요. 근데 얘가 염기성 물질이랑 만나잖아? 그러면요, 색깔이요, 뭘로 변하게 되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을 지시약이라 부르고요. 페놀프탈레인이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하고 남아있는 이 수용액이 뭘 띠고 있다? 얘가 염기성을 띠게 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원인은 뭐 때문이었다? 수산화 이온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요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알칼리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놈은 누구인가요? 알칼리 금속끼리 반응성 비교시킬 수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 큽니다.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반응성 크고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성이 크고,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더 반응성이 크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 커집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왜요? 전자배치까지 끝나고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 그래서 반응성 크고요. 나머지는 좀 잡다한 거예요. 뭐 특유의 뭐 불꽃 반응 색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낮아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셨으면은 밑에 있는 탐구 자료 있죠?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참고로 이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를 그냥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얘가 보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요거 안 적었네. 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요, 석유나 아니면은 액체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 넣어서 보관합니다. 액체 파라핀이 뭔데요? 양초이죠, 양초. 양초를 액체 상태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 까닭. 산소랑 물의 접촉을 다 차단시켜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진공 포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탐구자료 나와 있죠? 알칼리 금속.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보시면요, 가와 같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랑 단면의 색 변화를 관찰한다. 좁쌀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요, 나와 같이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각각 넣고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자, 보니까 단단한 정도, 리튬, 나트륨, 칼륨 전부 다 쉽게 잘렸고요. 단면의 색깔 변화, 리튬은요 서서히 사라진다, 나트륨은 금방 사라진다, 칼륨은요 빠르게 사라진다. 리튬 잘 반응한다, 나트륨 격렬하게 반응한다, 칼륨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수용액의 색깔 변화, 리튬, 나트륨, 칼륨 전부 다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자, 그럼 결론 보자. 결론.
알칼리 금속은요,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뭐하다? 무르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무르다.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 번째, 페놀프탈리인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뭘 띈다? 염기성을 띈다라고 우리가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리튬은요, 물과 잘 반응하죠? 나트륨 격렬하게 반응하죠? 칼륨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죠?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 할로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할로젠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요. 저 동조 원소 중에서 17쪽 원소를요.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기율표를 암기하셨으면은 누가 17쪽에 해당하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네 가지는 외워야 돼요. 첫 번째 플로린,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브로민, 네 번째 아이오딘. 뭐 그 밑에 아스타틴 뭐 이런 놈도 있는데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예. 자, 할로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실온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요,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뭐 CL은 노란색, 이렇게 특유의 색깔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실온에서 얘네들 각각 상태 있죠?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온에서의 상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플로린 분자, 그 다음에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 아까 말했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얘들의 색깔, 우리가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옅은 노란색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담황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CL,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황록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마다 달라요, 살짝. 그래서 학교 선생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브로민이 젓갈색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 또는 흑자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실온에서의 상태. 자, 플로린 기체 상태입니다. 염소 기체 상태예요. 브로민 아까 말했죠?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고요. 아이오딘 승화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점점점 기체에서 액체로 고체로 변하네. 녹는 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이죠?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증가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알칼리 금속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반대로 낮아진다라고 했던 거 보여? 물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주 안 나오는 주제거든. 근데 서로 뭔가 경향성이 반대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경향성이 반대.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얘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수소랑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성 순서 역시 보면 되는데, 우리 알칼리 금속은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는데, 그럼 할로젠 원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할로젠 반대예요.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브로민, 그 다음이 아이오딘 순서예요. 무슨 말이야?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작아질수록요, 얘들은 반대로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전자 배치하고 설명할게요. 그렇죠? 얘들은 오히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할로젠이 수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할로젠화 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HCl 같은 게 있습니다. 할로젠이 수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염화수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할로젠과 수소는 물에 녹잖아? 그러면은요, 어떤 성질을 나타내게 되냐면요, 산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산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네, 맞아요. 산성을 띠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지시약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BTB 용액 같은 걸 넣잖아. 그럼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잘 안 나와. 예, 우리 그건 통합과 보통 2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그냥 산성을 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충분하고요. 얘는 알아야 돼요. 왜요? 교과서에 탐구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얘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굳이 뭐 BTB 용액 같은 산성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하는 지시약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2페이지 맨 밑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이용 사례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보고 리튬은 이런 데에 쓰이고 있구나. 나트륨은 이런 데에 쓰이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나 할로젠이 있죠. 어떤 특성 나타내고 있냐면요. 자, 플로린 같은 경우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 치약에 쓰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어디? 수영장 물 소독에 쓰인다고 했고요. 아이오딘 역시 상처 소독약에 쓰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살균 효과가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균 효과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선생님. 근데 왜 118개의 원소가 전부 다 성질이 다 안 다르고 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소들을 나열하다 보면요. 성질이 반복되는데 그걸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했죠. 주기성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겁니까? 라는 걸 이제 해결할 차례예요. 그렇죠? 왜 다 성질이 118개가 다 다르지 않고 왜 비슷한 놈들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전자 배치의 규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거는요 조금 길다 보니까 얘기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